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 기억에도 아련한 데모 풍경들. 학교의 옥상이나 혹은 시계탑, 이런 높은 곳에 혹은 베란다에 갑자기 학생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가폰을 들고 학우 여러분, 독재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준비해온 유인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뒤에서 경찰이, 정보과 행사들이 저주로 사법경찰들이 덮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구호를 외치는 그 학생을 잡아갑니다.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학내에 상주하는 사법경찰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통용됐던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대학 캠퍼스 풍경이었습니다. 캠퍼스를 비롯해서 군사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위나 집회 행장에는 항상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기억나시죠? 철판에 파라핀 종이를 올려놓고 철필로 씁니다. 혹은 먹지를 대고 타자기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유인물들, 그야말로 등서기에 그야말로 먹으로 그려놓은 그런 보잘것없는 유행이었지만은 그 내용만은 독재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할 정도로 주름하고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웃기는 유인물도 있었어요. 이런 민주 유인물이 있었느냐 하면은 면학 유인물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라 망치는 시위를 그만두고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열중해 하자. 이런 내용의 유인물. 대개 밑에 보면은 작성자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무슨 대학 학우 일동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안기부, 지금의 국가정보원,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그런 걸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기자생활 했던 사람들 알 겁니다. 신문사에 오늘 오후 몇 시쯤 무슨 대학 도서관 앞에 면학 유인물이 배포된다 라는 그런 친절한 연락이 정보기관 요원들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가끔씩 배달사고가 나는 바람에 유인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데도 신문에는 무슨 대학의 면학 유인물이라는 기사가 실리는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 그리고 맹동 이런 곳곳 도심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과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정권의 종북공안몰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저항의 방식이었던 유인물 살포가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완벽한 군사독재 정권으로의 복고가 이루어지려면 당시 민주유인물에 대항했던 관제,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만들었던 면학유인물, 이것도 2014년 버전으로 나와야 된 것 아닙니까?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순 종북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그런 유인물이 나와야 제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으로 문장력을 갈고 닦은 국정원이 이 정도 유인물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정말 우울한 연말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손동호 논설위원이 쓴 유인물의 부활이라는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오프닝으로 대시하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삐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IMP 토익을 홍대 삐라로 살펴본 박근혜 정북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대 삐라를 보면요, 조금 이따 IMP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의 말이야말로 종북입니다. 황선, 신은미 씨의 콘서트를 종북이라고 이름 붙일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도 황선 씨와 신은미 씨의 콘서트에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묘사했다는 그런 말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북한을 다녀왔을 때, 북한 김정일과 만났을 때 그 이후 1년의 언행을 보면은 지금 박근혜 씨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그런 논리로 보자면은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될 종북 불순분자입니다. 홍대 삐라로 살펴본 박근혜 종북 테스트, IMP의 글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오후 8시경 홍대 입구역 인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전단 만여 장이 뿌려졌습니다. 전단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기 내용을 중심으로 진짜 종북은 누구인가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경찰서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명의로 뿌려진 전단 사건을 강력 1팀에 배당했고 CCTV 등을 통해서 배포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단 배포와 같은 경범죄 처벌은 단순 약식 기소 후 벌금 행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포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고 있고, 현주 건조물 침입죄라는 건 뭐냐면은 사적 소유물 혹은 공적 소유물인 건물에 그 건물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현주 건조물 침입죄라고 합니다. 참 별스러운 죄도 다 있는데요. 여하튼 그 죄를 적용하고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보안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대공용의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전단 내용이 무엇이길래 강력계에 의해서 보안과까지 나설 수 있다고 하는지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이엠피트 글 어떻게 알아봤는지 보시죠. 홍대 입구역 인근에 뿌려진 전단에는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 올린 방북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단에 나온 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할 듯 보였다는 문장도 당시 방북기에 나왔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는 발언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반도라는 표현이 있는 문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북한에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옥류관에서 북한의 각계 여성 대표 10여 명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여성의 인사에 대해 제가 조선반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그 전단, 그 유인물에는, 즉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명의의 유인물에는 바로 박근혜의 의록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 만큼 경제를 도와줘야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제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전부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야당 의원이었죠. 방북기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쓰면서 진짜 정복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인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인지 허위사실 유포인 것인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아이엠피트가 고정을 한 건데요. 이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방북기에 그대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전단 내용, 이거는 신동아 인터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표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남북한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이슈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자 박근혜 대표는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남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물론 북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하겠다면 몰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어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려면은 인권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다 끝난 건 아니냐. 박근혜 당시 대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새삼 다시 들먹이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는 종북하고 결별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이를 빡빡 갈고 있는 인간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래서 너 옛날 발언을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전단 내용만 놓고 본다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기와 관련 인터뷰를 모아놓은 전단으로 봐야 될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진짜 정복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주어 없습니다. 진짜 정복은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사실, 발언 사실과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결정 이런 걸로 미뤄볼 때 너의 발언이야말로 너의 잣대에 의하면은 정복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기를 모아놓은 전단을 논하기 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배경과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2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근혜 의원은 북한을 다녀온 지 3일 만에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합니다. 4월 26일 발기인 대회를 하고 불과 20여일 만에 창당을 한 셈입니다. 발기인 대회 이후 북한을 방문한 시기를 빼고 나면 거의 초스피드로 미래연합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은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와 이회창 총재가 서로 당권과 대권 경쟁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미래연합은 창당 과정에서 지지층도 명확하지 않았고 발기인 인사 중에 정치 거물도 없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의 방북으로 모든 언론이 그녀를 주목하면서 뉴스메이커가 됐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박근혜 의원은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김정일 위원장과 답방이나 금강산댐 조사나 국군 포로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을 약속받고 오자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습니다. 정부 공식 특사는 아니지만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파워가 굉장하다는 인식을 정치권에서 하게 됐고 방북 3일 후 열린 한국미래연합 창당은 장밋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위협하는 거대 정당을 꿈꾸며 시작한 한국미래연합은 뜻밖에도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아주 초참패를 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 10명이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아예 공천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한국미래연합은 겨우 대구와 경남 비례대표 2석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박근혜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다시 합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우익은 박근혜 의원을 향해서 김정일을 만난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그런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수 우익들은 김정인 위원장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할 것인가, 과연 김정일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지금의 북한 지도자인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의원을 향한 보수 우익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흔들리자 박근혜 의원 점점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2년에는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로 선거에 나섰을 때는 철저히 남북 정상회담의 NLL 문제를 왜곡시켜 안보 논리로 밀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보여줬던 북한과의 신뢰 구축보다는 견고한 안보를 내세우며 안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결국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정치적 입지와 선거 때마다 북한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종북은 그다란 낙인 정도가 아닌 사형선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거니와 도대체 종북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갔다 왔다고 북한의 추종자입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종북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자연을 보고 왔다고 해서 아프리카 독재자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종북이라는 이런 말, 진짜 누가 종북이냐 이런 말은 한국 사회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대통령부터 함부로 사용하고 북한을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선거에 이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평가가 달라지는 종북이라면 먼저 검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발언, 종북 발언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고소고발을 일삼는 보수단체, 우익 수구단체들 박근혜 대통령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토마 피케티의 책이 지금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도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극치에 이른 이 시기에 다시 일고 있다는 것조차가 우리 사회의 모순이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즉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본주의가 더 극성을 부리면 부를수록 평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회의 부는 불과 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손에 집중이 되고 그런 부의 집중으로 인해서 사회의 성장 동력마저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러한 시점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은 바로 그 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풍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좀 오래된 글이긴 한데요. 오래됐다고 해봤자 한 2달 전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빌 게이츠가 직접 토마 피케티의 그 방대한 저서 21세기 자본을 읽고, 물론 빌 게이츠도 영문판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프랑스판으로 그걸 어떻게 읽느냐, 700페이지나 되는 영문판으로 읽고, 그리고 토마 피케티와 전화를 해서 직접 대화까지 나누면서 서평을 썼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야 1세대 부자, 즉 자수성가한 부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교양을 지니고 있다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 빌 게이츠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고 서평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재벌들은 좀 배워야 됩니다. 배우세요. 이 정도 교양은 갖고 있어야 그래도 막장으로 가지는 않는 겁니다. 솔직히 대한항공, 대한당공, 땅콩을 당나라 공주라고 한다면
그 조혜나 이야기는 정말 쪽팔리기 이럴 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양도 없고 그야말로 입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평가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인간일 따름입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쓴 21세기 자본 서평 번역본을 통해서 한번 21세기 자본이 뭔지, 그 책 저도 사놓고 700페이지 넘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른 책 읽느라고. 그러나 빌 게이츠가 본 21세기 자본을 통해서 그런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그 일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700쪽에 달하는 프랑스어를 번역한 경제학 논문을 읽는 것은 흔히 괴짜라고 불리는 사람에게조차도 여름 휴가 때 가볍게 시도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저는 친구로부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소개받고 몇몇 서평을 본 뒤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게 기쁩니다. 당신도 한번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만약 원문을 읽기 어렵다면 이코노미스트가 잘 정리한 요약본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피케티와 스카이프로 통화하며 책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피케티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동의하고 있으며 당신의 책 덕분에 우리 사회 지식인이 더 많이 부와 소득 불평등을 연구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케티의 의견 가운데 아래 사항에 크게 동의합니다. 빌 게이츠가 피케티의 의견 가운데 동의했던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경제적 동기부여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소수 권력자의 이득을 위해 기울게 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상을 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그 불평등을 바로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면 그 불평등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한 건데 아주 심해져 버리면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바로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고요. 개천에서는 미꾸라지 이상 될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지금의 시기가 바로 불평등이 심해져서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훼손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불과 소수 0.1%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의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은 봉사하게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피케티의 의견 가운데서 빌 게이츠가 동의한 대목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를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즉 부의 집중은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평등의 자본주의를 정말로 사회적 권력이 이것을 제어하고 그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스스로 자기 힘으로 불평등의 심화, 더욱더 심해져가는 불평등을 치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케티의 의견 가운데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그 눈덩이 효과를 상쇄시킬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이런 불평등이 점점 심해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효과를 상쇄시킬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정권은 오히려 0.1%에 봉사하는 정권이라면 그 반대의 정권을 이렇게 내야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히 해두고 싶은 것은 불평등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나쁘게 변해가고 있다는 뜻과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상 중국이나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태국 등에서 중산층이 증가하는 덕분에 세계는 전체적으로 점점 더 평등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향은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불평등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불평등 상황을 두고 마치 우리 경제가 좋은 성과를 낸 증거라든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증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라고 게이츠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진국에서는 평등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는, 우리도 사실 개발도상 시대에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한국처럼 이미 그 시기를 지난 나라는 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만큼 불평등한 거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정 정도 수준의 불평등은 처음부터 자본주의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피케티가 주장하듯 불평등은 체제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불평등은 어떤 시점부터 해악을 끼치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케티는 이런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피케티와 다른 경제학자들이 고민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결점도 있습니다. 피케티가 모은 역사적 자료 전체를 통틀어 봐도 피케티는 어떻게 부가 창출되고 어떻게 부가 사라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통계의 흐름만 얘기할 뿐 부가 어디에서 창출되는 것이며 그리고 창출된 부는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케티의 핵심, R은 G보다 크다라는 간단한 방정식 하나로 요약되는데요. 여기서 R은 평균 자본 수익률이며 G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말하자면 피케티 책의 핵심은 R은 G보다 크다. 즉 평균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는 말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 바꿔 얘기해서 노동 수익률을 up돌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을 가진 계층과 노동에 의존하는 계층 사이의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방정식은 너무나 중요해서 피케티는 이 공식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발산력이며 내 결론의 전체 논리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비긴다면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 에너지다라는 E 이꼬르 MC 자성, 이 방정식처럼 R은 G보다 크다. 언제나 평균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 혹은 노동 수익률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야말로 피케티 자기 사상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과연 R은 G보다 크다는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피케티의 R은 G보다 크다는 공식이 자본의 여러 속성과 사회적 기능을 적절히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분류의 부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자본을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자선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부를 요트나 비행기 같은 것을 사는데 대부분 소비합니다. 이 세 사람 부가 모두 불평등에 기여하는 게 사실이지만 앞에 두 사람은 세 번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나은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이런 차이를 구분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언급할 정책적 함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고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게이츠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츠는 또한 피케티가 갖고 있는 더 중요한 결점은 피케티의 R은 G보다 크다는 분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의 축적을 막는데 딱히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항상 평균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본질이 이 사태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부자가 된 가문이 다시 부를 세습하는 귀족사회, 특히 피케티가 블루스덕이라고 부르는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나 땅을 빌려주고 얻은 지세 등을 통해 부가 세습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지만 이미 미국은 저런 사회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게이츠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부자 순위 상위 400명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중 절반은 기업을 일으켜 성공시킨 사업가입니다. 피케티의 불로소득 이론과는 달리 조상이 18세기에 땅을 사서 그 지세를 축적해 부를 쌓은 가문의 사람은 저 400위 명단에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9세대 상속 부자는 사회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세금, 기부, 지출 등의 이유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은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피케티 이론이 오히려 더 들어맞는 것은 한국인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미국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이자로 연명하는 부자들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부가 쇠퇴하는 사례들 물론 쉽게 봅니다. 20세기 초반 헨리 포드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자동차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는 엄청난 이득을 누렸고 이들 성공한 사업가는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가문의 부를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불로소득자를 포함해 대부분은 1910년부터 1940년 사이 자신의 투자가 파산으로 끝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외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224개의 제조사에서 21개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가 불로소득자나 다른 수동적 투자자에게로 이전되는 대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납니다. 피케티 주장처럼 부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힘, 예를 들어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고위층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인턴직과 직장을 얻는 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힘도 있습니다. 또 저는 피케티가 자산과 소득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반면 소비를 등한시하는 데 실망했습니다. 소비 지표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보여줍니다. 소비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부유한 사회에서는 소득이라는 측면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소득 자료가 현실을 오도할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학자금 대출만 가득한 의대 학생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상 이 학생은 극빈층에 속하게 되지만 실제 그는 미래에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자기 주식을 팔거나 다른 형태의 소득을 얻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은 통계상 빈곤선 아래에 있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나 자산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인간의 복지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비 통계를 통해 본 세상은 피케티가 그린 그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소득, 자산과 함께 소비 자료도 같이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오늘날 사회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피케티가 선호하는 해법은 소득보다 자본에 누진적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세금 정책이 끝없는 불평등의 순환고리를 끊고 경쟁과 동기부여를 통한 원초적 부의 축적이 새로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게이츠의 서평은 굉장히 길어서 지금 중간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부 다 소개하는 시간 관계상 못해드립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부의 집중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한국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그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